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바이 성당의 강승은 사도한 신부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우시죠?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가톨릭 신자들에게는 특별한 해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은 희년의 해를 보내고 있고, 또 김대건 신부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걸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는 또한 내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제, 한국 최초로 사제가 되어서 이곳 나바이에 오신 김대건 신부님의 삶, 그 중에서도 새 사제 김대건이 꿈꾸는 세상 다시 처음 마음으로라는 주제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한국인 최초로 사제가 되어서 이곳에 첫 발을 내딛었고, 또 새 사제로서의 다짐을 했을 것이고, 또 첫 발을 내딛었을 때의 그런 본인이 가졌던 의미, 사명감, 그런 것들을 오늘 함께 시간 여행을 여러분들과 함께 떠나보고자 합니다. 근데 여행을 가면 가이드가 있으면 더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겠죠. 오늘 여러분들의 가이드 역할을 해주신 분들을 이 자리에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 방금 소개받은 개갑 순교성지 담당이면서 고청성당 관할 시몬 공소 협력 사제로 있는 강석진 요셉 신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주교구 젊은이 성령쇄신 봉사의 다니엘 선교단 봉사자 박혜레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악가 최윤성 프란치스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리에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일부 나눌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어떤 주제로 나눌 것인지 한번 볼까요? 네, 청년 김대건의 5,000km, 오늘 우리 함께 나눌 주제인데요. 헤레나자매님, 네. 혹시 나바이에 오신 적 있으세요? 네, 나바이에 온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하고도 함께 오고요. 성지 순례하려고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왔을 때와 오늘 왔을 때 느낌이 어떠세요? 그간 성지순례 하러 올 때는 김대건 신부님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왔는데, 오늘은 특별히 청년 김대건이라는 게 조금 새로웠어요. 이 자리도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을 때도 여길 내가 와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런데 코로나19 시기에 저희가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을 맞이하면서 학생들과 또 청년들과 여기 성지를 전주교구에서 이제 다 교구별로 이렇게 그 성지 도는 곳이나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여기를 오려고 했는데 계획을 다 짰다가 무산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올 수 있게 돼서 좀 나름 의미 있고 감사합니다. 네. 네, 징그러운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네, 최윤성 형제님, 네. 성악가로 좀 활동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요즘 근황이 어떻게 보내시고 계시는지요? 네, 요즘 근황은 뭐 저주받은 비말 전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공이 비말이죠. 그래서 약간 힘든 시간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공연 쪽은 나름 이제 호황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이제 단체들은 공연을 계속 이제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관객석은 물론 이제 빈 자리가 많죠. 2자리 뛰기, 3자리 뛰기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그렇지만 이제 공연은 계속 12월까지 저는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어쨌든 되게 많이 힘들진 않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간간히 공연 준비하느라고 바쁜 시간들을 보내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조금 궁금한 점을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네. 사실 저는 나바위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나바위라는 성지의 이름과 혹시 유래에 대해서 좀 여쭤볼 수 있는지 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나바이라는 말은 이렇게 화산에 우리 앞에 있는 산이 화산이거든요. 화산에서 이쪽 방향으로 바라봤을 때 넓은 바위가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다라고 해서 나바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어요. 특히 이제 나바이라는 성당은 맨 처음에 나바이라고 성당이 지어졌다가 다시 화산본당으로 이름을 바뀌었다가 다시 1989년에 나바이 성당으로 다시 이름을 명명하게 됐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맨 처음에 전화를 받고 야바위랑 약간 헷갈렸었거든요. 그래서, 아, 나바위 이런 깊은 뜻이 있는 걸 오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최윤성 성악가님은 프랑스에서 활동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 예, 지금 프랑스에서 공부하고 파리 국립 오페라단에 소속돼 있다가요. 지금은 모나코 몬테칼로 극장에 소속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주 한국하고 프랑스하고 왔다 갔다 하시나요? 네, 그죠. 비행기 많이 탔습니다. 네. 비행기 많이 타셨으니까 그러면 한국하고 프랑스하고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아, 네. 아, 이거를 8,960km 됩니다. 그거 어떻게 어떻게 하셨어요? 왜 아까 짰거든요. 사실 좀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그 5,000km라는 거리에 대한 주제를 말씀하실 때 이렇게 정답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근데 제가 거짓말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까발려 버렸네요. 네, 아무튼 8,960km 제가 잘 외웠죠. 네. 비행기로는 12시간 네, 맞습니다. 걸리는 네. 거리이죠. 오늘 주제가 청년 김대건 5,000km인데요. 5,000km는 김대건 신학생으로 선발되어서 홍콩, 마카오까지 튼튼한 두 발로 걸어간 거리가 바로 5,000km입니다. 프랑스까지 아까 12시간 걸린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김대건 신학생은 선발돼서 5,000km를 얼마나 걸어서 갔을까요? 그러게요. 저는 솔직히 주제 듣고 궁금했어요. 저도 마라톤 갈 때 5km, 10km 있잖아요. 5km 갈 때는 30분 이제 뛰어본 적도 있고 지구의 반지름이 6,300km 정도 조금 대략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김대건 신부님이 지구 중심을 향해서 막 가고 있는 그 거리잖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 이 시기에 그때 김대건 신부님 얼만큼 걸고 며칠이 걸렸는지 솔직히 궁금하더라고요. 그게 무려 6개월 6개월이요? 7일 걸렸다 그래요. 와, 헬레나 자매님 걸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좀 시간을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함께 다 같이 걷는 건 어떨까요? 저는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절 문제가 사실 6개월 동안 관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60년은 어떨까요? 네. 모세도 40년인데 60년을. 네, 죄송합니다. 무리수를 뒀네요. 네, 그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청년 김대건이 신학생으로 선발해서 마카오로 걸어간 그 길이 5,000km였는데요. 신학생으로 선발된 김대건은 어땠을까요, 강 신부님? 네, 김대건 신학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제 삶의 궤적을 잠깐 좀 나눌게요. 1836년 초에 이제 모방 신부님이 조선에 입국하셨을 때 그 현지인 신학생, 현지인 사제 양성을 위해서 이제 청년 신학생을 선발했는데 그 중에 2월, 3월에는 이제 최양업, 최방재 신학생을 선발했고 이제 7월쯤에 이제 우리 김대건 신학생을 선발했죠. 그리고 이제 12월 2일 날 이제 그 모방 신부님 앞에서 3명의 신학생이 이제 그 선서를 하고 12월 3일 날 출발을 해서 이제 그 중국을 넘어서 요동 땅으로 중국으로 내려와서 이제 마카오에 도착한 것은 1837년 6월쯤 되죠. 이제 6월쯤 들어와서 이제 그 당시는 원래 그 파리 예방 정교회 조선교구 선교를 맡고 있던 파리 예방 정교회는 그 페낭 신학교로 안정된 신학교 건물이 있는 그러한 신학교를 보내려고 하다가 페낭 신학교 안에 자체적으로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중국, 코친 차이나 또 우리 조선인 신학생을 이제 마카오에 있는 파리 예방 정교회 그 아시아 대표부에 이제 거기에 신학교를 이제 임시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거기서 이제 신학교 생활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안타까운 거는 이제 그해 11월 달에 최방지 신학생이 선종하고 그러면서 신학교 생활을 하다가 1839년도 한 4월쯤 돼서 이제 마카오에 이제 아편 전쟁의 영향으로 이제 밀란이 일어나서 이제 파리예방정교 신학교가 필리핀으로 넘어가죠. 필리핀으로 가서 이제 거기 마닐라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롤론보이에서 좀 이제 넓은 데서 이제 신학교 생활을 하다가 다시 이제 11월 달에 돌아오고 그러면서 이제 또 신학교 생활을 하다가 이제 1842년에 이제 2월쯤 돼서 이제 그 김대건 신학생이 먼저 이제 에리곤호를 타고 이제 조선에 들어가는 그러한 그 시간을 가졌다가 이제 그러한 계획이 좀 무산돼서 또 다시 이제 그해 12월 23일부터 해서 26일까지 해서 이제 그 백화점이라고 하는 교촌에서 이제 그 변문까지 가서 밀사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가 조선에 또 잠깐 들어갔다 또 나오게 되고 그러다 또 이제 선교사 입국기를 추구하기 위해서 이제 동북아 쪽 압록강 말고 두만강 쪽에서 아시아 북동 아니 우리 조선으로 치면 북동쪽으로 들어오는 선교사 영입길도 찾기도 했었었고 그러다 또 다시 이제 또 그 소팔가자 그 지역에서 신학부를 하다가 그리고 저기 부제품을 받고 이제 또 상해로 넘어오고 그런 시간들을 보면 정상적인 신학교 건물은 아니었던 그러면서 늘 그냥 늘 길 위에서 강에서 바다에서 늘 신학 공부를 삶으로 행동으로 그리고 온전히 하느님께 의지하면서 그 삶을 살았던 신학생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이제 안정된 신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면서 좋은 신학생들을 지금 잘 배출하고 있는 한국적인 모습 속에서 참 김대건 신학생의 삶 또 최양업 씨는 마찬가지겠지만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좀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전반적으로 이렇게 김대건 신학생의 삶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 안에서는 하느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내어 맡기고 또 그 안에서 또 어려운 시간도 있었을 것이고 또 보람 있는 시간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신학생으로서의 김대건의 삶은 어땠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으실까요? 예, 그 1837년대 37년 이제 1837년에 마카오 신학교 생활을 할 때는 이제 그 당시에 교수 신부님들은 좀 굉장히 안정감 있게 이제 그 겸손의 덕을 갖추면서 신학 공부를 했다라고 해요. 다른 아시아 신학생들과 같이. 근데 이제 1839년에 이제 롤론보이 그 필리핀 롤론보이 생활할 때 그때 신부님들의 그 편지 서한 기록을 보면 최양업은 굉장히 잘 지냈는데 김대건 신학생은 뭐 키도 크지만은 그 요통, 그 복통, 두통 자주 그렇게 고통을 좀 호소하고 자주 좀 아팠다고 해요. 그리고 때로는 이제 그러한 아픔들이 이제 정서적인 아픔으로 왔었던 것 같은 게 이제 머리가 그 젊은 그 신학생인데 머리가 하얀데 뭐 듬성듬성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문제도 좀 많이 이렇게 힘들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건 신학생은 끊임없이 꿋꿋이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극복해 나가려고 노력을 했던 그래서 이제 저기 1839년 당시에 이제 그 신학교 교수 신부님들의 서한을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은 찾았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좀 이렇게 좀 아픔이 좀 이렇게 있었던 것은 우리가 한번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갑자기 이렇게 드는 생각은 제가 갑자기 신학생 때 이렇게 생각이 떠오르는데요. 신학생 때 몸이 많이 아프면 성소가 없다, 성소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간혹 선배님들로부터 이렇게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 저기 그 서한에 보면 최양업하고 김대건하고 이 두 사람은 어떻게 좀 비교가 잘 안 될 정도로 좀 균형이 안 맞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나서 그다음에 저기 김대건 신학생은 판단력이 좀 떨어져서 주교님의 의향을 좀 묻고 싶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간단하게 비쳐요. 근데 신학생에게 판단력이 좀 부족하고 이래서 좀 주교님의 그 김대건을 바라보는 주교님의 의향을 물어볼 정도라고 하면
조금은 좀 문제가 좀 심각했던 것 같아요.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여쭤봐도 될까요? 네, 네, 네. 그런 상태에서 의기소침했을 것 같고 자존감이 정말 많이 낮았을 것 같아요. 특히 학생들이나 청년들도 그런 비교를 요새 많이 비교당하잖아요. 이제 성악하실 뭐 공부 열심히 이제 하시는 그런 과정에서나 그럴 때 어떻게 그런 비교되는 그런 자존감을 회복하는 시기는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그 최양업과 김대건 그 둘이 그렇게 비교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 사실 그 1842년도에 이제 김대건이 마카오를 떠나고 그해 이제 또 7월달에 최양업도 이제 마카오를 떠날 때 이제 그 당시 이제 마카오에 있는 신부님들한테 편지를 썼던 거 보면 김대건 신학생의 편지는 좀 딱딱하다 그러면 최양업 신학생의 편지는 굉장히 유수하고 문체가 아주 그냥 뛰어나요. 그리고 또 이제 최양업 같은 경우는 또 불어도 또 이렇게 또 잘했어. 왜냐하면 파리 해방 전교회 선교사들이 또 프랑스 분이니까. 그런데 이제 김대건 신학생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제 불어를 좀 공부하지 못하게끔, 왜냐하면 라틴어도 어려운데 무슨 그래 불어를 하냐 할 정도로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경험을 했었을 텐데, 김대건 신학생은 그 어떤 누구 탓 비교 이런 거 없이 아마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온전히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하느님 안에서 끊임없이 이제 이렇게 풀어 나가려고 했던 아주 참 건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김대건은 이렇게 조급해하지 않고 천천히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순간순간의 어려움도 견뎌내면서 걸어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럼 또 그런 순간에서 때로는 신학생으로서 삶을 포기하고도 싶었을 것 같기도 하는데, 혹시 김대건 신학생의 삶 안에서 전화위복의 계기, 혹시 그런 사건이나 사람이나 혹시 그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참 그 고마웠던 것은 이제 그 김대건 신학생이 이제 39년 그해 이제 11월 달에 돌아왔을 때 그해 40년 이제 그 9월 21일 날 성 마테오 축일 날 그 당시에 이제 파리 해방 전교회 선교사였는데 아시아로 발령을 받은 분이 메스트르 신부님이 이제 그 발령을 받았는데, 메스트르 신부님 같은 경우는 이제 교구 사제로서 7년을 살다가 다시 이제 이렇게 선교사로 오셨던 분이었고, 그래서 이 메스트르 신부님에 대한 임지 발령을 조선이다 중국이다 코친 차이나다가 아니라 그 당시 이제 그 파리 마카오에 있는 대표부 책임 신부님이 이제 발령지를 주기로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메스트르 신부님은 이제 신학생들이랑도 지내면서 그 대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메스트르 신부님이 그해 1841년 11월 달에 파리 해방 전교회 그 지도자 그 담당 신부님들한테 보낸 그 서한에 보면 좀 재밌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것이, 마카오에 있는 신학생들 일 좀 많이 좀 시키지 말라고, 너무 허드렛 일들을 많이 시킨다고. 이걸 보면 김대건 신학생이 몸도 안 좋고 그런데 일까지 많이 해가지고 힘들었던 것들, 뭐 다른 분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그러한 여러 가지 계기를 보면 한 메스트르 신부님이 좀 특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 대표부 신부님이었던 리버 신부님이 메스트르 신부님에 대한 평가를, 이 신부님은 굉장히 현명하고 지혜롭고 그리고 어떠한 결단력이 분명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현명하고 지혜로웠던 그 메스트르 신부님이 이제 그 신학생들을 돌보고 있는데 1842년 그해 2월 달에 이제 그 당시에 동아시아 그 지역을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던 프랑스 함대에 이제 세실이라고 하는 함장이 그 파리 해방 전교에 찾아와서 조선에 들어가고 싶은데 통역을 할 수 있는 신학생 한 사람을 달라라고 얘기를 하죠. 이때 이제 그 당시 책임자 리버 신부님은 이게 1839년 이후로 조선이랑 연락이 끊겨서 왜 끊겼는지를 좀 확인하고 싶어서 좋은 기회다 싶어서 그러면서 이제 메스트르 신부님에게 이제 조선 선교지로 이렇게 임명을 내리죠. 그러면서 메스트르 신부님에게 같이 갈 신학생을 누구로 선택하겠냐라고 얘기했을 때, 메스트르 신부님은 똑똑하고 괜찮았던 최양업보다는 김대건 신학생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김대건 신학생을 선택하자마자 바로 그 함장인 에리곤 호에 있는 군의관한테 김대건의 치료를 맡기죠. 그러면 김대건 신학생이 이제 구체적인 치료를 받게 됐는데 참 저는 그 장면이 참 와닿아요. 도움을 줄 때 막연한 말로의 도움이 아니라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도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게 되죠. 그러면서 또 이제 에리곤 호 배에 탑승해서 이제 그해 이제 1842년 2월부터 해서 그 거의 8월 말까지 그 두 사람이 에리곤 호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저기 이제 그 생활을 하게 되는데 원래는 이제 바로 그 길로 해서 조선을 가는 그런 방향이었을 줄 몰랐는데 그 당시 세실 함장이 눈병이 걸려가지고 한 2달이나 2달 반 동안 배가 꼼짝 않고 마닐라에 정박을 해요. 이런 여러 가지 시간 동안 그 메스트르 신부님은 41년도 11월 달에 신학생들한테는 모국어랑 라틴어만 가르쳐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그분이 그 둘이 같이 지내면서 그 메스트르 신부님은 또 김대건한테 불어도 가르치게 되는, 그러면서 내가 불어를 가르친 거에 대해서 그 파리 해방 정교회 신부님들한테 뭐라고 그러지 마, 너희들도 이렇게 그 자그마한 골방에서 둘이 있으면 나처럼 될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런 편지를 쓸 정도로, 그러면서 근데 그러한 시간을 보내면서 김대건과 그 메스트르 신부님 이 두 사람이 좋은 스승과 또 좋은 제자의 관계를 맺게 되면서 궁극적으로 김대건은 자신을 선택해준 스승 메스트르 신부님을 통해서 인간적인 용기를 갖게 되고, 그리고 굉장히 자신감도 얻게 되고, 그리고 조선에 들어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도전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김대건 신학생이 서서히 약하고 여린 청년에서 강하고 용기 있고 그리고 뭔가 도전하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건강한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모습들을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김대건과 메스트로 신부님, 또 메스트로 신부님과 김대건과의 만남. 어떻게 보면 김대건에게 있어서 메스트로 신부님은 어둠에서 한 줄기 빛, 어떻게 보면 삶의 터닝 포인트, 삶의 전환기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이렇게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좋은 영향을 끼쳤던 메스트로 신부님은 어떤 신부님이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근데 메스트르 신부님은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그 들어왔을 때는 뭐 영예도 이렇게 영예라고 죽어가는 아이들을 돌보는 그러한 회도 만들고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이제 조선에 들어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었고요. 그리고 또 그 리브와 대표부 신부님이 이제 메스트르 신부님에게 이제 조선 선교를 맡겼을 때 나는 당연히 조선을 갈 줄 알았어라고 할 정도로 이제 조선에 대한 사랑도 컸었고요. 그리고 이제 리브와 신부님 같은 경우는 메스트르 신부님에 대해서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명하고 지혜 있고 아주 영성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또 그 메스트르 신부를 만났던 그 예수 신부님이었던 고틀랑 신부님 같은 경우는 메스트르 신부는 그 배에서 에리고노에서 굉장히 지겹고 굉장히 권태하고 나태할 수 있었던 그러한 시간들을 굉장히 기도로서 이 모든 것들을 잘 극복했던 그러한 신부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내리는 거 보면 메스트르 신부님은 참 또 좋은 덕목을 갖고 있었던 그런 좋은 스승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좋은 스승의 좋은 신학생, 그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최흥성 성악가님 네, 잠깐 졸았네요. 죄송합니다. 졸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너무 이름을 밥을 맛있게 불러봤습니다. 먹어가지고. 네, 우리 강수진 신부님께서 메스트로 신부님과 김대건 신학생과의 관계, 좋은 스승과 네. 제자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요. 혹시 성악가로 이렇게 준비하면서 혹시 좋은 선생님을 만났던? 네, 저 있습니다. 그래요? 스승 제자 관계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생각이 드는 게 사실 그 김대건 신부님의 약간 초창기 그 인생을 들으면서 저랑도 되게 어떤 면으로는 일맥상통 다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사실 노래를 처음 시작했을 때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제가 좀 어렸을 때 저도 좀 많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초등부를 열심히 하다가 중고등부는 조금 갈 수 없는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20살에 제가 성악과 입시를 하고 나서 그 부모님은 되게 열심히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성가대를 모르겠다. 성당을 다녀야 하니까 성가대부터 일단 들어가라. 그래서 저는 신앙에 대한 게 많이 없었던 시기에 성가대를 하기 시작했죠. 거기서 저는 이제 인생 신부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그분 성함이 이영춘 세례자 요한 신부님. 여기 교구 아니고요. 이제 말씀해 달라고 하셨어. 네, 서울교구 이제 광주신학교 나오셨지만 서울교구에서 활동하시던 이영춘 세례자 요한 신부님께서는요 어떠셨냐면 분명히 제가 노래를 잘 못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본당에서 성악가가 나왔다. 얘는 키워야 된다. 100% 신뢰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분이 또 파리 유학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를 프랑스로 인도해 주시고 그 100% 신뢰로 내가 다시 돌아가도 굶어 죽진 않겠구나라고 예, 해주시던 그런 신부님이 계셨는데 제가 그래서 열심히 유학을 하고 조금 쓸만해졌을 때 다시 돌아갔는데 그때 신부님께서 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조금 이제 쓸만해서 신부님께 제가 이제 도움이 될 때가 되니까 돌아가셨거든요. 저는 그래서 좋은 스승 제자 관계를 듣자마자 아프고 잘 못했던 저를 100% 신뢰해주고 조금 자존감도 높여주시고 좋은 음악가로 또 파리까지 연결해주신 이영춘 신부님의 생각이 갑자기 났습니다. 네, 오늘 더더욱 이영춘 신부님이 더 떠오르겠어요. 여기 교구 말씀하시는 거 아니요. 얼굴은 못 뵀지만 죄송합니다. 네. 혹시 헬레나 자매님도 저요. 저는 일단 뭐 스승 제자 그런 거 아까 얘기 들을 때 도움을 줄 때 그냥 말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도움을 줬다는 말이 크게 와닿았어요. 사랑도 사랑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느끼게끔 사랑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그렇게 느꼈던 것 중에 이제 하나가 청년 시절에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가 뭔가 직장과 그냥 딱딱딱 정해진 삶에서 그냥 너무 앞만 보고 달릴 때가 있잖아요. 가끔 뭔가 주어진 것에 뭔가 새로운 것을 찾기보다 주어진 것에 자꾸 달려가는 그 시점에서 성당을 다녀도 가끔 예전에는 정말 마음을 담았다면 다니기는 해요. 근데 가끔 내 마음속에 진심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 이게 살짝 빠졌었나 봐요. 그러니까 약간 가서 미사 드리고 주일학교 하고 이제 청년 생활하면서 있는데 어느 순간 제가 그걸 느끼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돌아오라고 그러셨는지 큰 이제 사고가 나게 된 경우가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직장도 쉬게 되고 모든 것을 그냥 다 내려놓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옆에서 야 좀 천천히 해. 뭐 이렇게 좀 너무 바쁘게만 살지 마. 그리고 좀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 어디 뭐 청년들 그때도 당시에 너 뭐 어디 피정 같이 가자 할 때도 아니야 난 지금 이걸 해야 돼. 이것만 막 달려가던 찰나에 그때 줬던 모든 메시지를 그냥 딱 자르고 그냥 갔던데 한꺼번에 그냥 팡 하고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 병원에 좀 있다가 나왔을 때는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는 저만 좀 천천히 가는 삶이었어요. 그냥 다들 빨리 가는 것 같은데 천천히 가는 것 같고 좀 불안한 마음도 있고 몸이 회복이 되는 과정에서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지? 좀 이러고 있다가 이제 청년 피정을 가게 됐어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청년 피정에 뭐 청년 성서도 있고 선택도 있고 성령 묵상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택이라는 프로그램을 갔다가 그리고 성령 묵상의 프로그램을 갔을 때 그 당시 지도 신부님이 이금재 마르코 신부님이셨는데 내가 외부적인 거든 내부적인 거든 모든 게 무너졌을 때 그 성경 말씀에 바스러지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는 그 말씀처럼 나약했을 때 강인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좀 만났고 그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신부님과 면담을 통해서 내가 이런 체험이나 이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뭘 바라시는가라는 것을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가지고 그 면담 속에서 신부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저한테는 새로운 그런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네. 네, 두 분의 공통점은 두 분 다 신부님이시네요. 아팠다는 점도 비슷. 네. 청년 프로그램 갔을 때 뭐 신부님 말씀도 좋았지만 그 청년들의 나눔에서도 솔직히 공감이 많이 됐어요.
내가 아픔을 토로했을 때 처음엔 부끄러웠거든요. 내가 부족한 거, 나의 나약한 거, 힘든 거를 꺼내놓을 때 이런 걸 좀 꺼내놓기에 나를 꺼내놓기가 부끄러웠는데 뭔가를 꺼내놨을 때 상대방도 꺼내놓을 때 이게 치유되는 하나의 내가 사랑받고 있고 내가 치유되는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서 그때 함께 해줬던 청년들한테도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어떤 큰 아픔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 누군가의 손은 참 희망의 불씨를 또 지피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좋은 스승과 제자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또 때로는 내가 내 자신에게 스승과 제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좋은 사람으로 이끌 수 있는 하나의 그런 것이 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김대건으로 이야기를 돌아가서 김대건이 또 이제 신학생으로 선발돼서 그 과정 속에서 조선으로 이렇게 입국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또 그런 과정 안에서 또 좋지 않은 이야기도 또 듣게 되고 혹시 그 이야기를 신부님 풀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이제 우리 김대건 신학생은 이제 메스트르 신부님과 지내면서 굉장히 이제 용기도 출중하고 도정 정신도 이제 생기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1842년 이제 8월 말에 이제 그 에리고노에서 하선하고 나서 이제 한 10월, 11월, 이제 12월 함께 지내면서 이제 그 둘은 메스트르 신부님이랑 이제 그 김대건 신학생은 이제 12월 한 22일쯤 돼서 이제 아주 거지로 변장을 해서 이제 조선에 들어갈 준비를 했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주변에 많은 분들하고 특히 이제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주교님이 베롤 주교님이 가지 말라고 그 일단은 저기 메스트르 신부님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지금 그 듣자 하니 조선에 얼핏 박해가 있었다는 것 같은데 하여튼 위험하니까 가지 말고 이제 김대건 신학생만 먼저 그 변문에 보내서 조선의 분위기를 좀 알아보게 이렇게 하라라고 하죠. 그래서 김대건 신학생은 이제 1842년 12월 23일쯤 출발해가지고 한 26일쯤 3일 걸어서 변문에 도착해서 27일 날 이제 그 변문 근처에 어슬렁어슬렁거리는데 때마침 조선에서 북경으로 가는 그 연행 사신단을 만나는데 그 중에 우연찮게 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제 이렇게 누구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알고 보니까 김프란치스코라는 조선 밀사를 만나게 돼요. 그 밀사를 만나게 되고 밀사를 통해서 1839년에 생생한 저기 박해 얘기도 듣고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김재준 이나시오의 순교 얘기 듣고 어머니가 이제 거의 이제 떠돌이 생활을 한다는 얘기 듣고 그리고 자기 동창인 최양업 신학생의 아버지 최경환과 이성래가 또 참수했던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김대건은 그러면 내가 어떻게 조선에 들어갈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아마도 나무꾼 복장을 해서 가면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김대건 신학생은 27일 날 김프란치스코를 만나서 28일 날 하루 아마 고민을 하고 29일 날 정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그 메스트르 신부님이 김대건 신학생을 보낼 때 혹시나 조선인 사신을 만나면 그 밀사를 만나면 본인한테 바로 연락을 하라라고 얘기했는데 어쩌면 그거보다도 이제 그 넌지시 내년 그 43년쯤 돼서 조선에 들어갈 어떤 그런 각오를 했던 메스트르 신부님의 이야기 그리고 조선의 박해 상황을 보고 그 용기와 더불어 용기가 너무 가득 찬 용기를 우리는 만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제 만용이 생겨서 김대건 신학생이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날 29일 날 아주 그 나무꾼 복장을 해서 이제 들어가죠. 그래서 아주 그냥 그 기질을 발휘해가지고 어렵게 들어가는데 의주 근처에서 주막에서 쉬는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주막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복장도 이상하고 말도 어눌해가지고 굉장히 김대건을 아주 이상하게 쳐다보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의심의 눈초리를 쳐다보다가 이러면 내가 잡힐 수도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다시 이제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서 김대건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함부로 조선을 혼자 들어갔다가는 큰일 나는구나. 그래서 혼자 만용을 부렸다가는 큰일 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다시 이제 1월 6일 날 1843년 1월 6일 날 메스트르 신부님이 있는 곳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죠. 돌아오면서 김대건 신학생은 그때부터 굉장히 조선 입국에 대해서
신중해지기 시작하고 아주 판단력이 아주 그냥 그 건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예전에 시민들로부터 판단력 문제까지도 굉장히 이렇게 좀 의심을 받았던 김대건인데 그러면서 이제 아주 그냥 판단력도 뛰어나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과 하면 아직 안 되는 준비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을 잘 이렇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843년 3월 달에 또 9월 달에 김대건 신학생은 그 변문에서 조선의 밀사를 만나지만은 함부로 그렇게 만용을 부려서 또 조선에 들어갈 준비를 하지 않고 아주 잘 준비해서 조선에 들어갈 준비를 차곡차곡 했던 모습을 보면서 김대건 신학생 역시도 이제 우리와 똑같은 용기가 갑자기 이제 너무 넘쳐서 만용을 부리기도 하지만은 또한 그것이 이게 아니고다라는 것을 깨닫기도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좋은 청년으로 이렇게 성장해 나갔던 그런 모습들을 이제 여러분들께 이렇게 또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실 때 그 김대건 신부님께서 그때 청년 시절에 분별의 은사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네. 어찌 보면 이제 김대건의 삶을 우리는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재조명 오늘날에서 다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헤르자님 이제까지 김대건 신학생의 삶을 이렇게 얘기 들으면서 어떤 이렇게 느낌이 드셨는지요? 그 김대건 신부님에 대해서 일단 청년 김대건이라는 그 타이틀에 새롭게 와닿은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김대건 신부님 아까 나약하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것이 가장 인상 깊었고요. 다 누구나 힘든 상황들이 있는데 포기하지 않고 하느님 사랑을 실천하면서 굳건하게 나갔다는 사실이 조금 와닿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하느님 사랑,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오는 길에 책장에서 한번 딱 봤는데 김대건 신부님도 하느님의 믿음을 사랑으로 실천해 주셨구나.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당연한 것을 잃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순교자분들을 잃지 말고 기억해야 되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입니다. 네. 혹시 성악가님도 제 이름을 까먹으셨나요? 아닙니다. 최은상. 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그 유럽에서 성서 모임 이제 봉사자도 하고 하면서 그 청년 모세에 대한 교리를 많이 이제 같이 나누고 했었어요. 근데 진짜 한국식 교리가 들어가려면 청년 김대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오늘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아픔 그리고 변화 거기서 이제 정말 순교 사제로 변모하기까지 그 과정이 지금 사실 비단 과거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 저희 청년들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실 진짜 좋은 교리, 진짜 좋은 이제 명상거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됐어요. 저희 이제 외국분 이제 그 성인이시죠. 청년 모세는 조금 지나가서 이제 청년 김대건에 대한 묵상을 같이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오늘 교리를 들으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1부에는 김대건로서의 신학생의 삶을 이렇게 재조명해봤는데요. 우리 신앙인이건 신앙인이 아니건 간에 우리에게 많은 생각거리를 이렇게 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인 최초의 사제가 되기까지 판단력 부족했던 신학생이 또 몸이 아파서 성소에 대해서 식별의 과정을 거쳐야 했던 신학생이 또 사제로서의 탄생하기까지는 그냥 편탄한 시간들이 아니라 우여곡절 시간 끝에 정말 어떤 준비된 사제로서의 탄생이 아님을 우리는 또 이렇게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최은성 형제님께서 오늘 이렇게 일부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좋은 목소리로 이 아름다운 밤에 제가 여기 온 이유겠죠. 네. 굳이 성악가를 부르신 이유겠죠. 네. 좋은 곡을 선물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곡은요. 1부 마무리하려고 준비한 곡은 공평하신 하느님이라는 찬양곡입니다. 제가 이렇게 쭉 이제 김대건 신부님의 인생 중반기까지 묵상을 하면서 사실 초등학생이잖아요. 처음 이렇게 선발됐을 때 무슨 생각이었겠어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이었다가 사제 서품 이제 만약에 받으셨다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저는 그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 공평하신 하느님에 대한 내용이 가진 재물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도 있지 않으나 하지만 나에게 주신 한 가지가 있다. 음성을 들었다. 약간 이거거든요. 콜링. 그래서 저는 그 김대건 신부님 묵상을 하면서 이 노래를 들려드리면
모두 공감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공평하신 하느님이란 곡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 최은성 사학가님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하느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느님이 난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하느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느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느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느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느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느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난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감사합니다.